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에세이 쓰기에 관한 과제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강의가 장점이 좀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기록으로 남길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시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제물을 설명하는 이러한 강의는 영상으로 했을 때 아주 효과가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제가 준비한 PPT를 통해 가지고 영상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에세이 쓰기입니다. 자, 일단 이 과제의 내용을 짤막하게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과제 이름은 기말 에세이 쓰기입니다. 요거는 시험 대신에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점수도 30점 만점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은 제출물의 형식은 한글 파일을 기본으로 하고 MS 워드도 가능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PDF 파일도 가능하지만은 PDF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가하는 것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한글 파일 또는 워드 파일만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논문의 길이는 A4로 5쪽까지입니다. 뭐 5쪽을 넘는다고 해서 감점하진 않겠지만 가능하시면 5쪽에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분량은 참고 문헌, 살필 거리를 포함한 것입니다. 각주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에세이 쓰기에서 제가 우대사항을 하나 두었는데요. 여러분 에세이를 쓰시고 나서 그것을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리신다면은 그분에게는 우대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그 유튜브의 닷줄을 주소를 에세이에 삽입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시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글을 또 말로도 설명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에세이가 무엇이냐? 제 강의 전체를 하나로 꿰 수 있는 중요한 낱말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생각한다는 것에 그 짜임새가 있었죠. 첫 번째는 모름을 깨달아야 된다. 모르는 바를 묻는다. 그리고 그 물음을 하나의 따진말 형태로 구체화해서 묻는다.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한 자신의 대답, 가품말을 마련한다. 그리고 그 가품말이 올바른지 이것을 스스로 증명해 가고 이때 자신의 경험과 공부, 지식을 통해서 그리고 좀 더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파고들기, 연구를 기초로 해가지고 어쨌든 이 물음에 대한 나의 대답을 실험적으로 또는 가설적으로 밝히는 글, 이것이 에세이입니다. 그러니까 에세이에서는 자기의 물음과 자기의 대답,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이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는 글을 뜻하는 것입니다. 에세이는 기본적으로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한 글입니다.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AI란 무엇인가요? 만일 이것을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책에서 그 내용을 소개한다면 그것은 리포트,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AI라는 것이 제가 이제 설명했던 대로 지어진 가리산이다. 가리산이라는 것은 가려낼 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뜻매김을 제시하고 AI에 대한 새로운 철학을 시도한다면 그것이 바로 에세이입니다. 에세이는 우리말로 수필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것은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세이는 하나의 문제에 대한 자기만의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새롭게 묻는 것도 에세이의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는 그 문제를 새로운 분야에서 던지는 것도 또 에세이의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분야에서 던진다는 말의 의미는 융합적 사고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야에 있던 내용을 다른 분야로 이끌고 가거나 또는 서로 다른 분야에 속하는 것들을 하나로 아우르는 이런 새로운 차원에서 문제를 던지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간다면 그것도 아주 중요한 에세이입니다. 이 에세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러니까 이 융합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융합의 정신이 가장 잘 발휘되는 것이 바로 나의 삶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은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한데 아울러지죠. 융합이 됩니다. 그 나를 주제로 해가지고 나의 생각을 쓴다면은 그건 어떤 경우에도 융합적 글쓰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세이가 이런 융합적 글쓰기를 시도하는 것이라면 결국 나의 물음과 나의 대답 또 나의 증명 과정 이것들을 나의 시도를 통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써 나가면 그것이 좋은 에세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에세이는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이냐? 에세이가 이렇게 실험적이고 시험적이고 뭔가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나만의 대답을 체계적으로 펼쳐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자, 에세이 쓰기의 핵심은 무엇이 될까요? 첫 번째는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되겠죠. 제가 첫 시간부터 강조했던 거, 문제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문제를 발견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묻고, 다음에 그 물음에 대한 제가 따진 말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은 모두 물음의 다른 말입니다. 그 물음에 대한 합리적 해결책, 합리라는 말은 이치에 맞는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리, 화학, 뭐 철학 모든 학문이 나름대로 이치를 추구합니다. 그 이치를 찾아 나가는데 그 이치가 발견이 됐을 때 그 이치에 들어맞으면 합리가 됩니다. 뭐 심리학에 맞으면 심리적인 이치가 되겠죠. 이렇게 합리적인 그 학문 분야마다 또는 다양한 영역마다 거기에 들어맞는 원리가 있고 그 원리에 들어맞는 해결책을 스스로 찾아내는 과정, 그 과정을 쓰는 것이 바로 에세이 쓰기다. 이걸 좀 더 일반적인 표현으로 바꿔서 말씀드린다면은 스스로의 생각을 펼치는 글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제가 수업 시간에 거듭 되풀이해서 하는 말이죠. 언제 생각을 우리 하게 되나요? 멈출 때. 이게 맞나? 정말 그러한가? 이것이 정말 생각할 만한 것인가? 내가 이 생각에 동의하는가? 등등. 스스로 무엇인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대답들, 그것들이 옳은지, 그른지, 좋은지, 나쁜지, 더 좋은 대답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멈춰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멈춘 뒤에는 기회를 봐야 된다고 했죠. 기회라는 것은 보다 나은 삶의 가능성을 찾아 나가는 이런 항해와 같다. 이렇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기억나시죠? 어쨌든 이렇게 스스로의 생각을 펼치는 글쓰기, 이것이 에세이 쓰기다. 아주 쉽게 설명이 됩니다. 다만 이때 이제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생각은 결과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물, thought. 무엇인가 생각을 해가지고 생각하기를 쭉 해 나간 결과, 그것이 바로 열매, 그것이 바로 생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디어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미는 일단 어떤 문제를 발견했을 테고요. 그 문제는 발견했지만 생각을 한다는 그 과정 때문에 아직 그에 대한 올바른 대답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것을 저는 매듭풀이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하나의 매듭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럴 때 바로 우리는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이 모름을 깨닫고 있습니다. 바로 생각의 출발 지점이 되겠습니다. 내가 매듭을 풀어낼 어떤 단초가 없구나. 또는 내가 아직
알고 있는 바가 없구나. 뭐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나는 이제 비로소 그럼 이 풀이법 어떻게 풀어내 나가야 될지를 스스로 알아내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나겠죠. 그것이 바로 물음을 묻는 것입니다. 자, 물음을 물은 뒤에는 나름대로 그때그때마다 대답을 얻게 됩니다. 물은 것에 대해서 갚게 되는 거죠. 갚음이라는 것은 되돌려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물은 것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되돌려 받게 되는데 그것이 올바른지 아닌지는 또 스스로 증명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 대답의 올바름, 이것을 증명하는 또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다. 이 대답의 올바름을 증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수학적 방법, 현상학적 방법, 통계학적 방법, 사회과학적 방법, 공학적 방법. 뭐 예를 들어서 로봇이 만들어졌다면 로봇이 스스로 걸을 수 있으면 그것은 제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로봇 설계에 대한 증명이 되는 것이죠. 올바름의 증명 방식도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증명을 해야 올바름이 증명되는 것인지도 스스로 알아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문제를 발견해서 물었고 그 물음에 대한 올바른 대답까지도 가졌고 또 그 대답이 올바르다는 것도 증명을 했다. 그런데 마지막에 또 하나 물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내가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해 봤을 때 그 결과가 나쁠 수도 있겠죠. 옳기만 하고 그 결과가 우리 삶에 나쁘다면 우린 그것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나에게 좋은 것이 모두에게 좋은 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좋을 수 있는 그런 대답, 올바른 대답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좋을 수 있는 그런 대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도 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에세이 쓰기에 다 포괄이 됩니다. 자, 에세이 쓰기의 징검다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세이 쓰기의 징검다리라는 말이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징검이라는 것은 건너뛰는 것이죠. 한 단계 한 단계 사다리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징검다리는 무엇이냐면 문제 발견하기입니다. 문제라는 것은 음, 물음에 걸리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뭐냐? 물음에 걸리는 것, 물음거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그럼 물음거리는 뭐냐? 왜 묻느냐? 어, 알고자 하는 바, 그 욕망이 있습니다. 알고 싶어 함, 호기심이라고도 하는데 그 알물 가로막거나 알지 못하는 것, 아직 알고 있지 못한 것, 그것이 물음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는 않죠. 우리가 모르는 것이 무한대로 많지만 그 모르는 바에 대해서 모두 묻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은 모르는 바 전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묻고자 하는 바, 그래서 물음거리가 된 것,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자, 물음거리는 산이나 바다처럼 나의 바깥에 실체로 펼쳐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현실의 문제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가난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거 실제로 문제죠.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돈을 벌어야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또 질병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숨겨진 것이죠. 이 질병은 치료를 통해서 원상복구, 원래 모습을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각기 해결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물음거리라는 것은 내가 다다르고 싶거나 또는 하고 싶은 또는 이제 산이나 바다를 넘어가거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욕망, 여기에 놓인 걸림돌, 돈을 벌고 싶은데 돈을 못 벌고, 아, 건강해지고 싶은데 건강해지지 못할 때 이것들을 막는 그런 것 또는 걸리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쉬운 개념이죠.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은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거나 또는 그것이 걸려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상황, 이것이 막힌 상황,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데 음,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 체념한 사람에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나의 나다움 또는 사람다움, 목표, 목적 이것을 이루려 할 때만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수시 시험 때 문제 발견 보고서를 내라고 했을 때 잘 기억을 해 더듬어 보시면은 그때 여러분에게 내가 알고 싶었던 해결해 보고 싶었던 문제들이 수두룩하게 있었던 것을 아마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해결하지 못한 채 남겨진 것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에세이 쓰기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응? 자, 두 번째 징검다리는 물음을 묻는 것입니다. 물음이라는 것은 묻는 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음은 묻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말하기에 한 꼴이죠. 물음은 대답과 마찬가지로 물음의 한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의 한 형식으로서의 물음은 모름을 밝혀나가는 것이죠. 또 하나는 알음, 제가 이제 알미라고도 쓰는데요. 이 알음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모름과 알음은 물음이 일어날 수 있는 두 갈래 이유, 원천입니다. 모르지 않다면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묻진 못하죠. 물론 이때 이 물음은 뭐 누가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물을 수는 있는데요. 진정한 물음은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물음을 다시 물을 수가 없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물음은 알을 뒤쫓는 것인데 그 알매 그 안에 모름에 대한 깨달음이 앞서 놓여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또는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그것을 말할 수 있을 때 나는 비로소 물음을 물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물음은 일종의 모름에 물리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좀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름에 물려가지고 고통을 받을 때 결국 물음에서 벗어나려면은 어,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음이라는 것은 비명 소리와 같다는 겁니다. 모르는 것에 물려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달아나기 위해서 해방되기 위해서 어, 시작하는 몸부림 그것이 바로 물음이다. 그러므로 물음의 세계가 커질수록 물음의 깊이도 두터워지고 절실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물음은 알을 뒤쫓는 것이거나 알을 캐내는 것이긴 한데 묻는 사람에게는 아직 알미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물음은 아직 알지 못하는 그래서 내가 아직 갖고 있지 못한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제가 올려드릴 이제 아, 한글 파일에는 물음의 얼개가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얼거진 짜개를 얼개라고 이제 하는데 물음거리, 물음이 또는 물음의 까닭, 물어볼 때 이런 것들이 물음의 얼개에 속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얼개에 따라 가지고 물음을 전개해 가신다면은 아주 좋은 에세이를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한번 해 보시고요. 자, 이제 풀어내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발견하고 두 번째는 물음을 묻고 세 번째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겠죠.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 그리고 이제 글을 쓴다고 한다면 이미 답을 찾은 거겠죠. 그 찾은 답을 어떻게 내가 찾았는지를 쭉 과정을 서술해 나가는 것. 이것이 풀어내기입니다. 제가 이제 풀이라는 말로서 에세이 쓰기를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릴 건데요. 자, 풀어내기라는 것은 언제나 주어진 문제에 대한 매듭풀이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똘똘 뭉쳐 있죠. 뭉쳐가지고 엉켜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얽혀 있어 서로 얽히 설키 얽어져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덩어리일 수도 있고요. 복잡하게 서로 이렇게 뒤엉켜 있는 그러한 매듭이 있다고 친다면 그 매듭을 풀어내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 있으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얽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새로운 매듭으로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비로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죠. 낱낱이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풀어내는 것입니다. 매듭이 있을 때 그 매듭을 낱낱이 본디의 모습으로 풀어내거나 되돌려 주거나
본디 맺어야 할 관계로 새롭게 매듭을 짓거나 가지런히 펼쳐내는 것. 이것이 바로 풀이다. 그러니까 풀어내기는 바로 그 풀이의 과정을 전개해 나가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풀이라는 것은 한데 묶인 것들을 그 묶인 것들 사이의 본질적 체계에 따라서 가지런히 버려놓는 것. 버려놓는다는 것은 뜻 늘어놓는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버려놓으면 그 순서가 있고 차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높낮이가 있고 어떤 여러 가지의 구조가 함께 놓여 있습니다. 이것이 버리다이죠. 일을 버리다 할 때는 그 벌이라는 것이 벌어진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밤이 벌어지거나 할 때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날씨, 계절 이런 것들을 모두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해에 달의 도리도 해돌이 이제 달의 도리도 이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이해했을 때 밤이 벌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의 일, 사건이 벌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풀어내려면 그런 다양한 학문 분야들의 도움을 빌어가지고 체계를 짜야 되는 것이죠. 자, 모를 때는 바로 얽힌 것이고, 엉긴 것이고, 답답한 것이고, 막힌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이 모름을 이제 해체해 냈을 때, 이것을 풀어냈을 때, 비로소 이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선택할 수 있게 되고,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모름은 위험한 것이지만, 알면 즐거운 것입니다. 자, 풀이는 바로 이러한 모름으로부터 물음, 그리고 알을 얻어나가는 전 과정을 뚜렷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밝게 드러내는 일이다. 일목요연하게 드러내는 일이다. 이게 이 풀어내기의 뜻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풀어내기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풀어내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에세이를 쓸 때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요건데요. 낱말에 대한 열쇠 낱말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키워드 또는 매듭 낱말 이 모든 것들을 똘똘 뭉쳐 있는 교육이 뭡니까 하면 그 교육이란 낱말 자체를 여러분이 뜻매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란 낱말을 뜻매김할 수 없으니까 멍해집니다. AI가 무엇인지 뜻매김할 수 없으니까 AI가 뭔지는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 낱말을 AI라는 낱말을 아티피셜이 뭔지, 인텔리전스가 뭔지 뜻매김할 수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닫혀버립니다. 열고 쭉 풀어나갈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문제 속에 그 문제의 열쇠가 되는 키워드, 열쇠 낱말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뜻매김 해낸다면은 그 뜻매김 능력만으로 계속 열고 열어서 그 문제가 되는 것들을 쭉 펼쳐낼 수가 있습니다. 매듭을 풀어야만 또는 이 덩어리를 풀어 헤쳐야만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낱낱이 것들을 늘어놓아야만 버려놓을 수 있을 때에만 그것을 새로운 가지런하고 체계적인 형태로 다시 매듭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과제는 그러니까 그 열쇠 낱말을 정확히 뜻매김 하는 것입니다. 열쇠 낱말의 뜻매김을 위해서는 사전을 찾아보는 건 기초가 되겠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술 논문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제 말씀이 될 텐데요. 단행본 책을 쓰려면은 3년 정도 걸립니다. 더 걸릴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러면 이제 3년 전 지식을 바탕으로 책을 쓰게 되겠죠. 반면에 이제 학술 논문의 경우에는 한 1년 정도가 채 걸리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학술 논문은 가장 최근의 지식들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쓰인 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 전 그 지식도 기사도 반영이 될 수 있으니까 참조해 볼 만하고요.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그 다양성 면에서 놀라우니까 다양한 자료들을 검토해 볼 수 있을 테고요. 신문 기사는 어떤 기사보다 어떤 글보다도 가장 새로운 내용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매체에 실린 기고문들도 오늘날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MIT라든지 하버드라든지 또는 네이버라든지 이런 각종 기관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유료로 기고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것들 상당히 수준이 높고 또 통찰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도 반드시 살펴볼 수 있는 데까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두루 살피는 노력을 통해 가지고 열쇠 낱말을 정확히 명확하게 뜻매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뜻매김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고 또 같은 사람이라도 때마다 다를 수가 있고 상황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글 쓰는 사람은 자신의 에세이에 쓰일 열쇠 낱말을 스스로 뜻매김을 해서 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걸 해내야만 에세이를 제대로 쓸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취업이라든지 또는 대학원에 가실 때 어떤 중요한 낱말 하나가 있을 때 그것을 정확히 뜻매김할 수 있다면은 아마 그걸 읽는 분은 상당히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아, 연구의 시작이지만 그것 자체가 바로 연구의 핵심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이자 끝, 그것이 바로 열쇠 낱말인 것이죠. 자, 이 열쇠 낱말을 뜻매김한다는 것은 모든 연구의 근본 목표이자 아,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공부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열쇠 낱말을 알고 있어요. 열쇠 낱말이 그러면은 언제부터 그것이 만들어졌을까요? 개념사라고 하죠. 역사. 역사라는 것은 처음과 끝을 이어나가는 과정을 뜻합니다. 사실들로서 그 처음과 끝을 쭉 꿰어나가는 것, 꿰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인데, 자, 그렇다면 처음에 그 만들어진 그 열쇠 낱말이 언제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었고, 왜 만들었고, 또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뜻은 무엇이었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이렇게 갈무리의 과정을 쭉 바꿔 나가 이제 파고들어서 연구해 나가는 과정.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에, 개념사 연구입니다. 물론 이 개념사 연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개념사들은 다 이론적인 바탕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개념과 이론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개념이라는 것은 어떤 주어진 것들을 한데 모두 잡는 것이 개념이라고 한다면은 그 모두 잡기 위해서는 하나의 관점이라든지 또는 방법론이 필요하고 그런 관점과 방법론을 한데 아우른 것을 이론, theory라고 하는데 theory는 그냥 보는 눈 정도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더 사태에 좀 적합하게 설명한다면은 설명 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 낱말에 열쇠 낱말에 뜻매김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열쇠 낱말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는지 그 설명의 틀을 또 소개하는 글 이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설명 틀을 가지고 올 때는 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설명 틀이라고 한다면 보통 보편적인 교과서에 실릴 만한 이런 설명 틀을 아름다운 설명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대체로 이론들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예를 들어 다윈의 진화론이 있다 하더라도 창조론과 좀 경쟁할 수 있을 테고요. 또 용불용설하고 또 경쟁할 수 있을 테고요. 또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의 이론은 다른 경쟁 이론들과 실제로 대립되거나 모순 관계에 있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쟁 관계에 있는 이론들을 하나를 선택한다면은 위험 부담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선택지를 좀 드리는 거죠. 내가 왜 이론을 받아들였는지 그걸 간략히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내가 이제 배척하는 이론의 장단점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는 뜻매김을 잘 할 것, 열쇠 낱말의 뜻매김을 잘 하고 두 번째는 그 열쇠 낱말의 개념사 또는 설명 틀을 정확히 설명할 것.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될 테고 자,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에세이에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핵심이라고 하니까 결국은 자기 경험을 내놓는 것이죠.
자기 경험을 내놓는다는 것은 내가 살아보니까 또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또는 내가 이렇게 다양한 자료들을 검토해 보니까 이것이 옳다라고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내가 옳다라고 이제 내놓을 수 있는 것의 밑받침, 증거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요소는 내가 물었던 그 물음에 대한 나의 해결책, 매드프리의 올바름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들을 내놓는 것이다. 증거라는 것이 무엇이냐? 증거라는 것은 드러낸다 이런 뜻이 있고요. 내가 주장한 바, 내세운 말의 올바름을 밝혀줄. 여기 보면 뭔가 높이 그 드러낸다는 뜻이 들어있죠. 밝혀줄 구체적 사실이나 논증 또는 연관 이 세 가지를 주로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실이라는 것은 보통 사진, 객관적인 사진, 진실된 기사나 보도, 그리고 누군가의 진리의 증언, 그리고 주어진 여러 가지 음, 권위 있는 그런 기관이나 그런 사람에게서 만들어진 보고서 또는 그런 관찰 기록 또는 데이터 원본 또는 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각종 분석 자료 등 이런 것들이 구체적 사실입니다. 사실이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래서 그것을 내놓을 수 있는 것,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논증인데 이 명확한 논증은 드러내 보여줄 수는 없고 말로 말해줄 수는 있습니다. 크게 논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설명하려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해놓겠습니다. 연역 추론과 귀납 추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귀료 논증 여러 가지 있고 뭐 수많은 논증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연역 추론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이론이 옳다고 전제가 됐어요. 앞에서 설명 틀을 얘기했죠. 그 설명 틀이 옳다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그 설명 틀을 가지고 쭉 무엇인가 사실들을 쭉 이끌어냈을 때 그것이 모두 참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옳은 타당한 논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가는 것이죠. 다양한 사실들을 쭉 열거를 했는데 그 사실들의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어떠한 법칙을 이끌어냈을 때 그것이 바로 귀납 추론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법칙으로 수렴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타당한 논증이 되겠습니다. 이때 말한 타당은 옳고 바르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논증이라는 것은 이런 과정이 연역과 추론의 귀납의 과정이 타당하다는 것이 보장이 되면 그것이 이제 논증이 옳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그건 역시 증명의 한 중요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체적 사실이나 논증처럼 아주 명확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대충 이성적으로 스스로 감성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깊이 생각해 봤을 때 그 서로 밑받침에 놓여 있는 것들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구체적인 관계로 딱 사실적인 밑받침이 있는 건 아니고 또 이렇게 논증적으로 명확히 그 결론의 타당성이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은 서로 밑받침에 놓은 것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정도만 해도 우리는 그것을 증명됐다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 세 단계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어, 증거를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끝맺기 요소가 있는데 이 끝맺기는 끝이란 말이 이제 이런 거죠. 처음 어떤 것이 처음에 시작이 돼가지고 쭉 흘러가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거쳐간 뒤에 마무리되는 지점 이것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끝이라는 것은 나아가는 방향이 되겠죠.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이라는 것은 흐름이 그쳐서 마무리되는 자리를 뜻하는데 처음이란 낱말과 짝을 이루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에세이 쓰기의 첫 자리는 물음을 묻는 곳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마지막 자리 끝은 이 물음까지 포괄하게 됩니다. 근데 물음과 그 물음에 대한 대답 그리고 대답의 올바름을 증명하는 모든 과정을 요약하는 것 이것이 바로 끝입니다. 끝맺기에서는 바로 물음과 가품의 모든 과정을 요약하면 되겠습니다.
자, 글쓰기의 끝맺기에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무엇을 물었는가? 그리고 그 물음에 걸리는 그 문제, 물음거리가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다시 돌이켜 생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내가 그 물음을 왜 물었는가? 그리고 그 물음을 물은 까닭을 좀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뜻매김을 했고 어떤 이론을 가지고 왔고 그래서 그 증거들은 이러 어떠한 것들을 썼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짧게 요약해 주는 거, 짧게 줄여주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자, 끝맺기가 왜 필요한가? 요거는 뭐 사실은 대단히 쓸데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풀어내기까지 썼던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끝맺기는 그렇기 때문에 읽는 사람이 읽음이가 이 글의 목적과 결론을 알기 쉽게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에세이 쓰기의 징검다리는 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럼 지켜야 할 점을 좀 몇 가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세이 쓰기는 주어진 형식에 따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식은 제가 스노보드에 올려 놓았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의 목적은이라는 말로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글을 잘 쓰길 바라는 뭐 그런 마음에서 이걸 요구를 하는 거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 글의 목적은이라는 이 말로 이 틀로 글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글의 목적은 하고 쭉 써가지고 한 두세 줄, 두세 단락 정도 쓰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기는 두세 단락 정도 쓰시고 그다음에 풀어내기는 도막 1, 도막 2, 도막 3 이렇게 세 개의 도막으로 나눠 쓰시기 바랍니다. 자, 도막 1에서는 물론 주로 이제 이런 말을 쓰겠죠. 그 열쇠 낱말의 뜻매김을 주로 하겠죠. 열쇠 낱말의 뜻매김하고 그리고 어떤 이론, 어떤 책을 좀 참조했는지 이런 설명의 틀을 좀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두세 단락 정도 쓰시거나 더 길게도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뜻매김 같은 경우 열쇠 낱말의 뜻매김은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하고 싶다면은 한쪽 정도를 쓰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뜻매김의 그 열쇠 낱말을 나중에 여러분이 스스로 바꿔낸다면은 그것이 바로 이 에세이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기를 열심히 잘 써주시길 바라고요. 도막 2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나름대로 증거들을 좀 제시하는 필요가 되겠습니다. 증거 제시. 예를 들어서 도막 2에서 제시한 증거 제시는 사실관계.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의 사례를 쭉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사례들을 분석하겠죠.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들은 너무 많이 쓰시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분량도 좀 길어지니까 한 두 개 정도, 세 개 이내 두 개 정도로 하시고 혹시 결정적인 사례를 찾았다면은 그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깊이 파고드셔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사례를 가지고 보기를 가지고 길게 분석을 해주시고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뭐 한 그 이쪽 정도 하셔도 되고 한 10개 단락 정도로 쓰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도막 3의 경우에는 도막 3은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도막 1에서 뜻매김과 그다음에 설명 틀을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도막 2에서 나름대로 사실과 증거들을 밑받침 자료들을 쭉 제시를 했다고 한다면은 도막 3에서는 이 도막 1과 도막 2를 좀 합쳐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런 사례들을 제시를 했는데 이런 증거들을 제시했는데 찬반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검토를 해 보셨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우리 이제 모두 다섯 분 가운데서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해 보니까, 이 주장, 내가 이제 어떤 나름대로의 찬반 입장을 가지고 어떤 주장을 했고, 발표와 심사까지 받아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좀 있더라. 옳기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에게 좋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막 3에서는 이런 주장의 결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해석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끝맺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도막 3까지의 전 과정을 요약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각주를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따오기 인용을 하실 때는 반드시 어디서 따왔는지 각주를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는 살필 거리 요것을 간략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논문 쓰기 이런 것들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잘 모르실 텐데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그때 배우셔도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주어진 형식에 따라서 한번 써 보시라는 거고요. 자, 들어가기의 첫 글은 이 글의 목적은이라고 써 달라고 제가 꼭 부탁을 드렸고요. 풀어내기에서 소제목을 달고 단락 나누기를 하는데 단락 나누기의 길이는 5줄에서 6줄, 이 정도 길이로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6줄 정도를 하나로 통으로 쓴 것을 한 단락이라고 한다. 단락 나누기를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문단 모양에서 들여쓰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편집에 가시면 문단 모양이 있습니다. 문단 모양에 가셔서 들여쓰기 여기를 누르시고 설정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앞에 앞부분이 10포인트가 들여쓰기가 됩니다. 이렇게 들여쓰기를 꼭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따오기 인용할 때는 출처를 명확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살필 거리를 뒤에 적어주시고 요거는 이제 글쓰기의 일종의 팁인데요. 여러분들이 글쓰기를 할 때 문장마다 모든 문장마다 주어를 꼭 넣어 보세요. 그리고 주어를 넣었더니 좀 이상해. 그럴 때만 빼시면 되겠습니다. 주어를 꼭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주어가 들어갔으니까 나는 그 다음에 너를 다음에 사랑해. 이렇게 나와 너의 관계가 명확해지고 그 명확해진 그 매듭 관계로부터 사랑해라고 말할지 미워해라고 말해야 할지 그 둘의 연관 매듭을 정확히 풀어줄 수 있는 서술어 이것을 아주 명료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주어를 넣지 않으면은 목적어만 가지고 쓰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애매해서 서술 관계가 굉장히 애매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를 넣으면 주어와 목적어의 관계가 명료해지기 때문에 서술도 똑같이 덩달아서 명료해진다. 그래서 주어를 꼭 넣어볼 것 이렇게 꼭 부탁의 말씀을 드려보고 자, 마감 날짜도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텐데요. 요건 나중에 여러분께 수업 시간에 한 번 더 물어보긴 할 텐데 현재 제가 지정한 마감 날짜는 6월 12일 수요일 자정입니다. 요걸 꼭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혹시 이 날짜까지가 어려우시다고 한다면은 수업 시간 우리 종강하기 전에 미리 좀 말씀을 드려 저한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어떠셨나요? 에세이라는 것이 한국에서는 수필, 경수필 뭐 이렇게 이해되다 보니까 여러분 좀 막연하셨을 텐데 제 강의를 듣고 나니까 에세이 쓰기라는 것이 에세이 라이팅이라는 것이 굉장히 창의적 글쓰기일 수밖에 없고 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글쓰기일 수밖에 없고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되는 그런 글쓰기이고 좀 더 나아가면은 현재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문제거리를 발견하는 글쓰기이고 그 문제거리에 대해서 올바른 물음을 묻고 그 물음에 대한 저마다의 대답을 또 찾고 그 대답의 올바름을 또 증명하는 아이고 이 모든 과정이 포괄되는 정말 우리가 꼭 갖춰야 할 능력으로서 어, 최고의 수준의 글쓰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의적 글쓰기는 결국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글쓰기이고 조금 더 나가면은 내가 보다 나은 또는 우리가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위한 지침과 또 어떤 밑받침이 되는 그런 지식을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